네, 안녕하세요.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론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주택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자, 부동산 시장의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효율적 시장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시험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 이 주택 시장에서는 조금 이따 공부하실 여과 과정이라는 게 좀 시험에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그 이야기인데, 자, 주택 시장의 특성이죠. 뭐 읽어서 이해 안 될 거 없죠.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지하이므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특성이니까 주택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일반적 동상과는 달라요. 빵 같은 거는 금방 썩어버리는데 주택은 50년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빌려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주택은 일반 재화 동산이죠. 요거에 비해 워낙 비싸서 땅은 2,000원인데 부동산은 보통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구성에 의해서 거래 빈도 일반 재화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즉 일반 재화는 매일 사는데 매일 우리가 아파트를 매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낮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 주택시장은 재고주택을 토대로 신규주택을 분석한다. 즉 재고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저량이라 하는데 현재 재고가 충분하다. 그러면 신규주택이 굳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현재 재고를 보고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특성을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 주택 서비스라는 용어는 간혹 써요. 시험에서. 간혹. 어쩌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동질적인 게 아니고 다를 이자, 질이 다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조건 중에 동질적 재화이어야 했잖아요. 그래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죠. 전제 조건을 만족을 안 하니까. 3번. 자, 주택시장을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면 동질성을 갖는다. 즉, 물리적 주택은 이질성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딱 살기 편하더라. 그게 뭐 단독이건 아파트건 간에 내가 살기 편하다면 같은 재화죠. 효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 효용, 즉 주택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보면 동질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효용 측면에서 분석할 때는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그래야 경제학 이론, 즉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효용으로서의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 한번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고비를만 하자고요. 주택 수요하고 소요는 다른 단어냐? 다르죠. 수요는 영어로 demand, 소요는 영어로 needs, N-E-E-D, need. 그래서 그거는 구매력을 갖춘 경제상의 개념이고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시장에서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요는 사회정책상의 필요량이다. 즉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는 집을 못 사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저량과 유량인데 이것도 이제 개념으로 좀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량이라는 거는 일정 시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고량이 재고량. 그다음에 주택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쉽게 말하면 새거 신규죠. 그래서 이 주택 저량과 유량을 수요든 공급이든 둘 다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나눠진 게 저량으로서의 공급과 수요, 유량으로서의 공급과 수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 정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문제 풀면 돼요. 이거. 네. 그다음에 여과 과정인데 이거 좀 시험에 써먹는다 그랬어요. 이거 간혹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개념인데 자, 여과 현상이 뭐냐?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거, 이동. 예. 그래서 하향여관은 고소득층이 살다가 30년, 40년 지나면 집이 낡죠. 그러면 나가버려.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게 누굴까요? 저소득층. 그러면 그 지역의 소득은 고에서 저로 낮아졌죠. 그런 걸 하향여과라래요. 자, 반대로 상향여과죠. 여러분 어떤 주택이 재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은 원래 살던 사람이 다시 들어갈까요? 재개발이 이해가 편하시겠네.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지역의 소득계층이 원래는 막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는데 아주 그냥 깨끗한 새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소득계층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런 걸 상향 여과라래요. 그 지역의 소득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야기죠. 즉 하향여과는 고에서 저로 바뀌는 거죠. 상향여과는 저에서 고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향여과라는 건 주로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그 이야기고,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새로이 신개발될 때 인근 지역이 새로이 시작하죠. 그걸 성장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변적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의 외부과는 관계가 있죠. 반대로 고소득층이 오래 살다 보니까 낡아서 저가 돼. 그러면 결국 이제 개조선을 포기해버리겠죠. 이런 적이 뭐냐 하면은 인근적의 수명으로 보면 쇠퇴기 때 하향여과가 시작되고요. 천이기 때는 활발합니다. 이 인근적의 수명은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또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주변적인 환경이 나쁘네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나빠서 가격이 떨어져 버려. 그런 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주거분리라는 건 뭐냐?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고와 저는 일반적으로 나뉘어 살더라. 나뉘어 살더라. 한꺼번에 모아 사는 게 아니고.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경제가 인접한 저소득 주택은 대부분 할증거래되고, 이 지역이 어딘지를 잘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 텐데, 저소득층 주거지역 경제가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대부분 할인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고 여기가 고고 경제라 치자. 그럴 때 이 저소득 주거지역에 고와 가까운 지역이 이거죠. 이거. 이 지역은 할증거래 된다 그 이야기. 여기보다 비싸다 그 이야기죠. 왜?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저소득층과 가까운 지역이 여기죠. 이 지역은 이 지역보다는 환경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길을 건너서 놀러 와. 물건 사러 오고. 그러니까 시끄럽겠죠. 그래서 할인 거래된다. 할인. 그러면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집값이 만일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낡아서 한 4, 50년 지나서 일이 들어오죠. 이런 걸 침입이라 해. 침입. 이질적인 요소가 처음으로 개입됐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겠죠. 그럼 빈 지역을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은 뭘로 바뀌었어요? 원래 고였는데 저로 바뀌었죠. 즉 소득 수준이 내려갔죠. 이런 걸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가 천이라 그래. 천이. 침입으로 토지용이 바뀌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향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니까 하향여과 적용의 주거분리를 했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에 대한 개조선 비용이 개조선의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면 주택을 개조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 40년 지나면 포기한다고 이야기죠. 그리고 주택은 하향여과되어 저소득층이 이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까 침입과 천의가 있다. 그 이야기죠. 다른 말로는 계승이라고도 해요. 천의를. 상향여과 적용은 주거분리를 했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등주택의 개조수선 비용이 개조수선 후 가치 상승분보다 작다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바뀐다. 재개발되면 보다 부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상향여과 적용을 주거분리를 한다.
그다음에 이 가로 3번에 불량주택의 문제는요.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사채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불량주택 문제의 본질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의 문제이다. 즉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기출 지문은 뭐 거의 다 해결되죠. 마저 확인할까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불량주택의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 대책은 아니고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과 과정에서는 자,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여과 과정이 뭐냐? 그다음에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는 어떤 거냐? 개념. 침입과 천의는 어떤 뜻이냐? 그다음에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왜 발생하느냐? 저소득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 정도 정리되셨으면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론을 정리를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입지론 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